지난 영상에서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청혼했던 이야기, 이걸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가 거절하자마자 세 번째 결혼을 발표했죠. 그래서 거절한 여왕을 몹시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서 펠리페의 신부가 된 어린 공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엘리자베트인데요. 아들이 된 약혼자를 진심으로 아꼈던 어린 왕비였다는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559년의 유럽 정세는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패권을 놓고 60년 넘게 목숨 걸고 싸웠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인데요. 두 강대국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카토 캉브레지 혹은 카토 캉브레시스 조약은 그 결과물입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정말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됐는데요. 이탈리아 반도 전체하고요, 샤르데냐 코르시카 섬,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 이런 지역들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쪽 분쟁 지역을 대부분 포기한 셈인데, 반면 생깡땡을 돌려받았고요, 칼레도 지켜낼 수 있었죠. 그래서 동북부 분쟁 지역은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프랑스가 이처럼 물러서야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근호의 확산으로 종교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하고 전쟁을 할 여력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16세기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가장 큰 불씨, 이게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조약에 따라서 프랑스 공주인 엘리자베트가 펠리페의 세 번째 아내로 스페인에 가게 된 거죠. 앙리 2세하고 카트린 드 메디치스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트는 맏딸이에요. 위로는 오빠죠. 프랑스와가 있었는데요. 퐁텐블로 궁전에서 태어난 그녀는 왕실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죠.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온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메리는 앙리의 장남이죠. 프랑스와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예비 왕세자비로서 엄마의 뜻에 따라서 5살 때부터 프랑스 왕실에서 자랐어요. 이러한 메리의 룸메이트가 바로 3살 어린 엘리자베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보다 친했다고 하고 또 우애가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자베트는 어려서부터 참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카트린 드 메디치스 아닙니까? 냉정하고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그리고 또 매사 조심하는 그런 아이였대요. 카트린은 소위 츤데레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엄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뒤로는 참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엘리자베트는 그런 엄마를 무서워하면서도 또 존경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트는 사춘기가 되면서 정말 예쁜 소녀가 되었대요. 외모로만 보자면은 메리 스튜어트가 더 예쁘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요. 엘리자베트는 참하고 복스러운 그런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녀를 보면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죠. 아빠인 앙리 2세가 처음 고른 신랑감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였는데요. 엘리자베트가 5살 때 일입니다. 스페인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때라 잉글랜드를 프랑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왕이 신교도 사위를 들이려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당시의 교황이 율리오 3세였는데 그야말로 펄쩍 뛰었어요. 결혼하기만 해봐, 모두 파문을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앙리 2세가 교황을 무시하고 이 결혼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으면서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 다음 엘리자베트의 결혼 상대로 정해진 사람은 스페인의 돈 카를로스 왕자였습니다. 펠리페 2세의 외아들이죠. 기나긴 분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두 나라가 이 결혼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었는데요. 혼담이 있을 당시에 펠리페는 영국의 메리 1세를 아내로 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의 혼담이 오고 갈 때 신랑은 당연히 왕세자인 돈 카를로스였어야 했어요. 둘이 동갑이기 때문에 나이도 잘 맞았고요. 이처럼 어린 시절에 정혼한 사이는 매년 초상화를 그려서 서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트가 자라면서 점점 더 예뻐지는 겁니다. 이거는 초상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죠. 그러는 동안에 돈 카를로스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펠리페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혼기도 얼추 차고 있었는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 펠리페가 갑자기 혼담을 파기한 거죠. 그리고는 불과 몇 달 뒤에 자기가 엘리자베트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서 며느리를 빼앗은 아빠가 되었던 건데요. 당연히 유럽 전역에서 이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실에서도 펠리페의 뜻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혼처라면은 기왕이면 왕세자보다는 왕이 좋은 거죠. 당시에 펠리페가 30대 초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돈 카를로스가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프랑스에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펠리페와의 결혼을 더 반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카를로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돈카를로스는 10살 무렵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왕가에서 정신병은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데요. 펠리페의 할머니죠. 후아나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돈카를로스도 후아나만큼이나 증세가 좀 심했는데요. 그 원인은 근친혼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돈카를로스 이 윗대, 이 조상들의 근친혼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조부모 하게 되면은 4분 아닙니까? 친가 쪽에 2분, 외가 쪽에 2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어보면은 한 대 위로 올라가서 증조부모 이렇게 되면은 8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조부모는 16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줄어든다면은 근친혼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들 간에 이렇게 아랫대에서 혼인으로 다시 맺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근친혼을 많이 했는지 돈카를로스의 증조부모는 원래 8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고조부모는 16명이어야 되는데 6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삼촌 간에 사촌 간에 계속 결혼을 한 거죠. 돈카를로스와 관련해서 야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그의 엽기적인 기행들이 전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돈카를로스는 동물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태우는 놀이를 했대요.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왕실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왕실 마구간에 있는 그 비싼 말들 모두가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죠. 왕세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그런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새로 만든 구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구두공 입에다가 구두를 집어넣고 씹어 먹어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시종과 시녀들을 매질하는 거 이런 건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야사가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전쟁에 나선 네덜란드 지역에서 스페인에 대한 혐오감을 붙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돈카를로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과학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입니다. 사춘기가 돼서 이제 여자를 알게 되면서 또 새로운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건 돈카를로스가 변태 성욕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태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앞선 사례들로 볼 때 과학적인 성향의 변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아무리 시시해도 이런 소문이 외국으로 퍼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외국 대사들이 열심히 이런 소문들을 실어 날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스페인 왕세자와 혼담을 이제 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부친인 펠리페가 프랑스와 혼담을 깨버린 거 이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담을 깬 건 좋은데 본인이 며느리하고 결혼한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사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카토 캉브레지 조약으로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혼담이 재개됐을 때 펠리페는 아들을 밀어내고 자신을 엘리자베트의 남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560년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엘리자베트가 스페인 과달라하라에 도착하는데요. 이 펠리페는 어린 신부를 보고 그야말로 한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초상화를 보고 호감을 가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당시에 초상화 사기가 많다 보니까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요즘 말로 뽀샵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건데 펠리페가 한번 당한 적이 있죠. 메리 여왕 초상화 보고서 이제 결혼 오케이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열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죠. 어떤 영주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뽀샵을 지나치게 한 화가를 잡아다가 이제 처형한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당시에 초상화는 반만 믿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엘리자베트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외모도 초상화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고 초상화로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까지 가졌던 거죠. 엘리자베트는 얌전하면서도 매우 우아했고요. 그리고 참으로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지내면서 이 펠리페가 더더욱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요. 늘 여러 애인을 달고 살던 남자입니다. 이 펠리페가.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애인들까지도 싹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새 왕비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돈카를로스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한없이 복잡했겠죠. 아빠가 결혼할 때 14살에 불과했으니까 뭐 부친의 결정에 아무 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돈카를로스가 날이 갈수록 억울함하고 원망이 쌓여갔다는 거죠. 엘리자베트의 실물이 별로였다면 덜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리도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볼 때마다
내 여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그녀를 새엄마로 대해야 했다. 네, 그런 거니까요. 자, 그런데 새엄마가 된 엘리자베트는 그런 돈 카를로스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정혼자였다는 좀 미묘한 감정이 있긴 있겠죠. 그렇긴 해도 새엄마로서 아들을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사실 펠리페와 부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펠리페가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엘리자베트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 최대 제국의 지배자로서 남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무슨 결정이든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반면에 돈 카를로스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친구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둘이 동갑이다 보니까 사춘기 또래끼리 통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트도 이 돈 카를로스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소문이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도 엘리자베트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돈 카를로스를 대해줬는데요. 돈 카를로스도 엘리자베트와 함께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종들이 경악을 할 정도였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냐 이러면서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한 적이 없었고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깜짝 선물로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매너 좋은 썸남? 이런 느낌으로 행동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트도 부담스럽고 좀 갑갑한 궁정생활 중에 이 돈 카를로스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펠리페는 이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펠리페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았는데 왕세자인 돈 카를로스에 대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낱낱이 보고가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펠리페는 이 만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아내의 성품을 믿고 있었던 데다가 아내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착해졌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는 그에게도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엘리자베트는 정말 좋은 또래 친구처럼 돈 카를로스를 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돈 카를로스는 그녀를 대하는 마음이 점점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나 높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뼈저리게 다가왔겠죠. 이는 돈 카를로스의 마음속에 욕구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돈 카를로스가 무섭기만 했던 부친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반항을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자신에게 나란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아들의 불만에 나름 고심하던 펠리페가 이런저런 약속을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중한 남자는 아들의 정신불안을 염려해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덜란드를 다스리게 해줄게, 이런 약속도 이제 거둬들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카를로스로서는 거듭 서운함이 이렇게 쌓인 건데요. 이렇게 서운함이 쌓이다가 결국은 이 증오심이 됐어요. 증오심에 사로잡힌 돈 카를로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빠를 죽여, 그러면 넌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어떤 부친 살해 욕망이 드디어 꿈틀거리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약혼자의 아버지와 결혼해야 했었던 프랑스의 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쉽지만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돈 카를로스의 시점에서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